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 관광 상품을 주제별로, 테마별로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그 대한관광 상품, 다시 말하면 이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들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한관광 상품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공부할 농촌 관광 상품, 그리고 생태 관광 상품, 공정 여행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대한 관광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 농촌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농촌 관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농촌 관광은 유럽에서부터 발달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시행되고 있는 농촌 관광이 어떤 형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농촌뿐만 아니라 농산촌, 산촌, 어촌이 포함되어 있고요. 해당 지역의 풍습 또는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지역 전통, 이런 것들이 반영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서의 관광 상품, 우리가 보통 농촌 관광 상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이루어졌던 데고, 현재로서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그런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또 참가자들의 교육적인 욕구도 만족시켜서 농촌 지역의 환경 보존을 지속시키면서 행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관광기구죠. 세계관광기구에서는 농촌 관광을 제공되는 상품의 핵심 구성 요소가 농촌 문화인 관광 활동, 이렇게 농촌 관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의 특징은 시골의 자연환경과의 접촉, 또 농촌 사회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전통 및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의 사업 모델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농촌이 주로 농산물을 판매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쌀, 보리, 기타 양념 상품들, 이런 것들을 판매해 온 게 농촌 상품의 생산 모델이고, 또 농촌의 어떤 수익 모델이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농촌의 문화체험, 또 농촌에서의 휴양 환경 체험, 그리고 생필품 외에 특산물,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 활동, 그리고 농촌 체험, 농촌에서 제공되는 식사와 음료, 그리고 숙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농촌 관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면 농산물 판매형이 있고, 농촌에서 민박을 하는 농촌 민박형, 농촌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제공해서 그걸 체험하는 체험 학습형, 농촌에서 휴양하는 농촌 휴양형, 식음료 제공형이 있고, 기타 유형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이라든지 농촌에서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이 어떤 그러면 혜택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참가자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관광을 통해서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무차별적인 난개발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계획 개발을 해서 농촌 지역의 환경 오염의 피해를 막고, 또 농촌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정비해서 농촌 자원을 영구적으로 지속시키는 그런 내용을 해서 그것들이 관광장으로 활용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농촌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촌 수익 자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의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 관광 상품 개발이나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이걸 조직화해서 농촌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통한 농촌 지역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이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로 이제 시민들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최근에 와서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주말에 많은 여유 시간이 생겼고, 최근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 중심의 여가 문화, 그리고 여가 자체가 주 5일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일을 더 하기보다는 더 여유롭게 쉬는데 더 가치관을 두고 있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사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농촌 관광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공해라든지 바쁜 일상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또 도시민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또 요즘 유전자라든지 공해 때문에 먹거리가 굉장히 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여가 문화 자체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농촌 사회가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고 있고,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그에 따라서 농가 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난개발에 따른 농촌 경관이 파괴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농촌에는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와 농촌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대안 관광이죠. 대안으로서 농촌 관광이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관광을 접목하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농촌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체험 공간, 그리고 질 높은 여가 생활을 추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농촌은 농가 소득 증대, 또 농촌 다음의 유지를 농촌 관광을 통해서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도농관 선순환을 통한 경제 활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관광은 뭐 모두 다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친환경적인 관광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농촌과 도시에서 오는 관광자들이 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도시와 농촌 교류를 통해서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난개발을 통해서 농촌 관광 지역의 어떤 난개발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손상이 우려되고요. 농촌 어메니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텔에 투숙을 하면 호텔 생활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서 제공되는 그런 화장 제품들 이런 것들 말하는데, 농촌에 똑같은 게 적용이 돼서 농촌 생활의 어떤 편의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농촌 개발이 수익이 농민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 자본이 농촌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소위 종속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 농민들이 도시 자본에 예속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농촌 관광의 이용은 대부분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로 농촌 휴양 사업. 근데 주로 내용적으로는 동학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주말농원, 농어촌 민박 이런 것들이 이 농촌 관광의 직접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촌 관광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냐 하면, 지금 농촌의 어떤 농업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 방식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인식, 도시민의 건강 패턴, 그리고 농촌 건강 추진 방식, 농촌 건강 상품 내용 자체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농업 생산 방식이 옛날 같으면 다수학 생산 중심, 다시 말하면 농민들이 많은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서 요즘 와서는 다품종 소량 방식, 또 품질 중심, 친환경 유기농 중심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민들이 어떤 갈구, 도시민들이 결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환경 훼손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면 농촌 관광이나 농업 관광에서는 환경 보존하고 도시와 농촌이 같이 살아가는, 공생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시민의 관광 패턴, 일반적으로 관광의 유형의 한 현상인데요. 그동안은 이동형이나 이 그룹 단체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체제형, 어디 한 군데 가서 그냥 푹 쉬는 그런 체제형, 그다음에 체험,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농촌 관광이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농촌 관광 추진 방식도 그동안은 이제 개별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결속도 어렵고 또 농민들은 아무래도 이 마케팅 능력이라는 게 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네트워크, 특히 유럽은 G2라는 아주 대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농촌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소규모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관광이 개별 농가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트워킹 또는 마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의미고요. 기존의 농촌 관광 상품이 하드웨어 중심, 다시 말하면 농촌의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이 농촌 관광 상품을 어떻게 연출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농촌 관광 또는 농촌 관광 상품은 유럽이 선도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프랑스가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비롯한 이 서유럽,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 다 농촌 관광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농촌 체험, 또 농촌의 전통 식당, 농산품 직판, 농촌에서의 숙박, 농촌의 스포츠 이런 것들로 단순한 농업 생산에서 농촌 경제 활동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지금은 EU라는 한 나라로 돼 있죠. EU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FTA 문제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농업으로 되어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 유럽 통합 또는 그 FTA 추진을 통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연합의 농업 정책의 기조가 어차피 농산품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성 중심 정책에서 농촌 개발, 다시 말하면 농촌 관광, 그린 투어리즘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의 어떤 수익 모델을 바꾸고 농민들의 어떤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 관광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린 G2 같은 그 네트워크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농촌 관광에 대한 그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도시민들이 그 농촌을 찾았을 때 농산품에 대한 어떤 품질 보장을 위해서 상품마다 품질 훈장을 제공해서 농촌 관광 상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도지사나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농촌 관광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 농촌 관광 상품의 어떤 고부가치화를 위해서 농촌 관광과 관련 있는 중앙 부처들이죠. 뭐 국토정비청, 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등 농촌 관광과 관련된 이 범정부 기구들이 합동해서 효율적으로 농촌 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그 브랜드화된 농촌 관광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트 또는 바프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촌 관광을 브랜드화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농촌 관광의 초기 문제들이,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농촌 관광에 관련되는 중앙 부처들이 국토정비청, 뭐 관광부, 환경부, 농림부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농촌 관광을 가지고 여러 부처들이 지금 협업하거나 갈등을 빚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 농촌 관광 상품을 예를 들면 시군구 이렇게 행정 단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동질 단위로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농촌 관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 관광시설, 다시 말하면 농촌 지역에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순수한 그 숙박개념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농가주택 등을 숙박시설로 개량한, 주로 이제 은퇴 농민들이 많이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뜨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 현업농들, 현재 농가들이 농촌 체험 상품을 활용해서 이 도시의 관광자들을 유치하는 바프라는 세 가지 구조로 농촌 관광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프랑스의 지트는 농촌 관광을 성공하게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숙박형 농촌 관광은 주로 그 농촌의 은퇴자들이 노후시설의 안정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노후된 농촌 시설을 개량해서 그걸 네트워킹화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관광 상품, 농촌 관광 상품으로 한 아주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거가 성공한 이유는 이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별 농가,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단위 뭐 이런 걸 넘어서 프랑스 농촌광 전체를 네트워킹해서 회원화해서 관리,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약 측면에서도 그렇게 관리함으로 해서 지트가 오늘날 굉장히 성공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농촌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바프는 아까 지트가 그 은퇴 농민들, 또 지역의 어떤 그 낡은 그 농가 시설을 개량해서 이 관광 상품으로 전환시킨 것이라면, 바프는 현재 농민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품에 예를 들어서 관광적인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촌관광이라고 그러면 바프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거기에 관광 요소를 포함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죠. 농촌 그 농업 생산 활동 외에 뭐 외식 사업과 체험 교육, 숙박 뭐 이런 것들을 농촌 관광 활동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프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프랑스식 민박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지트는 프랑스에서 성공을 해서 전 세계가 벤치 마킹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 개념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의 그 옛날 농가들을 개량해서 은퇴자들이 어떤 은퇴 후에 수익원을 활용하고 있는 지트를 우리나라의 그 고택, 요즘 고택을 많이 개량하거나 또는 고택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숙박업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그 고택에 프랑스식 G2 마케팅과 예약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 고택도 G2식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G2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프랑스 전역에 5만 6천 개 정도의 이 농촌 체험형 민박시설을 네트워크한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매출이 12억 유로 굉장하죠. 숙박일수도 전체로 유럽 사람들은 뭐 몇 명 왔다 이런 단위가 아니라 항상 몇 숙박, 그러니까 1년에 몇 숙박이 이루어졌는 여러 계산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계산 방법이죠. 그래서 연 숙박일수 3,500만 일. 그러니까 G2를 방문한 그런 사람들이 연간 3,500만 명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프랑스 최대의 관광 숙박 네트워크고요. G2는 1955년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됐습니다. 농촌 관광, 어떤 농촌의 공동화를 해결할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되고 농촌 문화유산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리에 본부가 있고 프랑스 전 지역에 95개소의 지소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만도 4만 4천 명에 이르는 고용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마케팅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대개 G2를 방문하는 사람도 3 내지 7일,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하고 아주 더 중요한 거는 보통 관광에서 소위 재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다른 매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G2 경우는 70% 이상이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성공 사례를 가장 먼저 벤치마킹한 나라가 바로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도 유럽의 어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촌 지역에 좀 다른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린 투어리즘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유럽에서 마찬가지로 농산 어촌 간의 교류, 특히 이제 이 독일에서는 그 농촌 민박을 클라인가르텐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그 독일 시스템을 모방을 해서 이 체제형 시민농원에서의 체제,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농산어촌 체험학습, 체험형 수학여행, 뭐 고향문화 축제, 뭐 이런 것들로 도농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우도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린 투어리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농어촌 체제형 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뭐 농촌 리조트 정비, 농가 민박 육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요 법률의 다른 이름은 그린 투어리즘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199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촉진 및 파민, 그러니까 농촌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녹색 관광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농촌 그 관광은 뭐 앞에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교육, 또 농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자원 육성, 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또 기반 시설 정비 이런 사업들을 일본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농촌 관광 발전 정책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정책이고, 하나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 다른 하나는 도시민들이 그린 투어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린 투어리즘에 관한 정책은 뭐 아름다운 마을 건설, 그다음에 도시민의 수용 체제를 정비하고 또 도시와 농촌이 상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생산 중심에서 체험 중심의 그 관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그 경관 관리 등을 일본 그린 투어리즘 정책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도시민에 대한 정책은 예를 들어서 농가 민박에 대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죠. 프랑스의 지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건 바로 이런 시스템에 기반을 둬서 그렇고요. 따라서 일본이 2000년에 이미 농촌 숙박을 위한 인터넷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 또 농촌 지역의 주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 체험 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주말 농장 개념의 그 시민 농원을 많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만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요리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은 도시농촌 교류학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아직까지 그 노하우가 부족한 농민들에게 농촌 관광의 어떤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앞에 그 유럽 또는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농촌 관광이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농촌 관광이 그동안에 개별 농가의 어떤 수속 증대를 통해서 시행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 마을 단위의 그런 네트워킹 또는 규모를 키워서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나 예약 측면에서도 개별 농가보다는 마을 단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 관광의 목표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뭐 미국, 중국, 또 남미 여러 나라, 뭐 EU 이런 나라들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다시 말해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 산업이 농업입니다. 또 농민들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이 농업 생산을 좀 늘리는 또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또 찾아오는 관광자들이 만족을 도모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농촌 관광은 뭐 경제, 사회, 환경 또 제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농업 생산 외의 대안으로서의 농촌 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도시민을 도농 교류를 통해서 그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난개발보다는 농촌다움을 보존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과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이 지금 많이 정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농촌 관광은 결국 농업, 환경, 관광이 모두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봐서는 뭐 농촌다움의 보존, 농업교류, 농사체험, 농특산물 판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관광으로는 농촌문화체험, 농촌민박, 이벤트, 축제, 휴식, 휴양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되거나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경은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또 아까 농촌 어메니티, 농촌에서 생활하는 어떤 편의성을 증진하는 문제라고 그랬죠. 또 생활 환경 정비, 생태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 농촌으로서는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또 농민들로서는 농민 소득이 증대되고 또 관광 측면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여가를 확대하는 그런 상승, 윈윈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그 관광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소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 때 주민 의사를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미리 좀 수렴을 하고 또 제3섹터 방식, 다시 말하면 민자, 뭐 정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지역 내 자본이 일정 비율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제도적, 재정적 지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일본 경우도 중앙부처가 농촌 관광에 대해 다양하게 관여를 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걸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농민들이 아직까지 영세하기 때문에 농촌 관광을 위해서 뭐 시설 투자 자금 금리를 좀 낮게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농촌 관광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일정하게 지원을 금융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또 담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 특히 개별농가 외에 인프라 등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홍보 마케팅도 개별농가나 마을 단위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간행물을 발간해 주거나 또는 사보 공공기관 등에 소개를 해주고, 또 이 최대 수혜자인 학생들, 수학여행지로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 마을 단위 또는 개별 농가 단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농촌 관광은 농민들이 관련 지식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농촌 관광 경영 능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관광 휴양지가 농촌 지역을 의지로 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걸 거점으로 해서 지역사회하고 인접 관광지를 연계시켜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농촌관광의 후발 국가가 되면서 한 마을에서 잘 되는 농촌관광 상품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을 단위로 특별한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독특한 상품을 개발해서 도시인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농촌관광 육성 정책이 굉장히 절실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으로 되고는 있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주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 특히 이 농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농촌 관광 또는 농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농촌을 이 어떤 농업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가산업의 어떤 일부로서 봐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지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일일이 맞춰서 특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보통 우리가 농업을 1차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이 지금 많이 규모가 좀 약해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FTA 등을 통해서 농업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인 농업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농촌도 살고 농민들의 소득도 늘리기 위해서는 소위 1.5차 산업 접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산업, 농업 생산성 위주의 어떤 농촌을 관광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를 덧붙여서 소위 1.5차 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차 관광이라든지 마시는 차를 얘기합니다. 와이너리 투어, 지역 축제 이런 것들이 소위 1.5차 산업의 어떤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차 산업을 통해서 농어촌의 어떤 위기, 또 부처별로 농촌을 살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정책, 또 FTA 개방에 따른 어떤 농촌의 미래, 또 이 궁극적으로 농촌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해야 될 건지의 답을 소위 1.5차 산업이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농촌관광 사례, 특히 유럽, 미국 사례를, 유럽과 일본 사례를 통해서 농촌관광 상품의 최근 추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